중국에서 첨단 산업 기술을 이제 훔치는 그 수법을 보면요. 우선 전형적으로 이제 유학생이라든지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첨단 기술을 이제 머리에 넣어가는 거죠. 전 세계에 정보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해킹을 하는 이런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기관의 산업 스파이가 첨단 산업체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하기도 하고요. 최근 산업 스파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은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나요? 현재 이제 그 산업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여기에서 발생하는 첨단 산업 기술 유출에 이제 사실 많은 부분이 산업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 특히 이제 중국 정부 당국이 주도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국의 이제 그 과거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이제 중국은 우리도 알다시피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요.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이럴 때까지 사실 세계 최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근대화에 뒤처지면서 특히 이제 아편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이후에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서 세계의 이제 거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죠. 사실 이제 2차 대전 때 성전국이긴 했는데요. 또 바로 이제 본토가 마오쩌둥에 의해서 공산화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또 마오쩌둥이 주거의 장막을 치고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완전히 이제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후진국이 됐죠. 그 당시에 사실은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집단 농당을 만들고요. 또 자력갱생한다고 온갖 삽질을 하다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게 이제 공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공업을 일으키려면 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할당을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산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농기구까지 다 녹여갖고 막 당에 바치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또 이제 그 이후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데 대한 실책을 덮는다고 어린 홍위병들을 이제 뒤에서 배후 조정해가지고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죠. 이걸로 또 이제 깽판을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하면서 수천 년을 이어져 왔던 찬란한 중국 문화마저 다 때려 부시는 이런 엄청난 사실 우를 범했죠. 그러다가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난 뒤에 덩샤오핑이라는 이제 오뚜기 인생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덩샤오핑이 이제 얘기한 게 바로 흑묘백묘론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자본주의만 어떻고 공산주의만 어떠냐. 인민을 배불리 먹는 게 최고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과감하게 이제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선진국의 산업 기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덩샤오핑이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찬란한 미국 어떤 그런 현대 문명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카터 대통령한테 야, 우리 좀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이제 카터 대통령이 독실한 침례교 신자인데 중국의 기독교 선교만 좀 할 수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덩샤오핑 입장에서는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바로 이제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아직도 기독교 선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한 카터가 완전히 속은 거죠. 사실 이제 속은 거는 카터뿐만 아니고요. 다른 이제 모든 미국의 지도자들입니다. 당시는 이제 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소련이 대립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소련하고 이제 사이가 틀어져 있었는데 요걸 이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은 중국을 잘 좀 지원해주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들어가면은 당시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던 서방 세계 질서에 중국이 편입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상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믿었다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 중국이 이제 G2로 이렇게 부상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미국을 꺾어보겠다 이렇게 덤비는 상황에 됐는데 그들로 생각하면 땅을 치고 이제 후회할 일일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호랑이를 치는 셈이죠. 사실 이제 중국이 그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에 서방 선진국의 산업 기술을 이제 배웠는데 그 과정은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유학생도 보내고 산업 기술자도 보내고 또 이제 서로 기술 제휴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나름대로 절차를 밟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게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이 산업 스파이를 기술을 배우는데 많이 활용한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 이제 소련 같은 경우도요. 냉전 시기에 원래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이 과학기술이라든지 뭐든지 앞서 있었죠.
이걸 이제 따라잡는데 그때 이제 뭐 미인계라든지 이런 걸 온갖 수단을 총동원했던 그런 KGB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원자폭탄도 미국이 1945년에 성공을 했는데 불과 4년 뒤인 1949년에 소련이 따라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그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당시 미국에서는 이 원자탄 개발 계획을 부통령도 모를 정도로 극비에 진행됐는데 이거를 이제 스파이들이 몰래 빼내가서 개발 계획도 빼내가고 기술도 빼내가고 이렇게 돼서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개발했다. 이건 사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실 이런 그 산업 스파이 활동은 뭐 원래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우선은 이제 특정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가면 이게 이제 산업 질서가 어지럽혀지죠. 또 기술 발전을 제한합니다. 이걸 막는 게 우선 국가의 기본 정책입니다. 자기 나라의 첨단 기술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제 빼돌려 나가면 이게 이제 국보가 유출되는 건데 이걸 막는 게 이제 사실 우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게 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산업 스파이 활동이 바로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이제 기업이 많죠. 또 실제로 기업을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기업이요. 다 국영기업입니다. 우리식 잣대로 그렇게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훔치는 기술은 어떤 것들인가요? 중국에서 첨단 산업 기술을 이제 훔치는 그 수법을 보면요. 우선 전형적으로 이제 유학생이라든지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첨단 기술을 이제 습득합니다. 머리에 넣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정보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보원 네트워크 전문적으로 해킹을 하는 이런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유학생이나 연구자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아예 대학 연구실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데 들어가서 또 기술을 빼내오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아예 이제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기관의 산업 스파이가 첨단 산업체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하기도 하고요. 아예 기업을 통째로 인수합병해가지고 핵심 기술이라든지 특허 이런 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중국 기업 직원이 경쟁기업 협력사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그 핵심 기술에 접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쟁기업에 참여한 어떤 그 외국인 연구원이 계약을 만료해서 떠나려 하면은 그때 살짝 접촉해서 이제 꼬셔가지고 기술을 입수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국제 전시에 출품된 첨단 제품에 접근해가지고 그 전시 담당 직원들을 꼬시거나 뭐 또 아니면은 또 이제 뭐 해킹을 하거나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서방 기술 선진국에서는 중국 스파이 경계령까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과거 7년간 산업 비밀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 스파이 사건 중에 무려 90%가 중국이 개입한 걸로 이렇게 확인되었다는 이런 통계 자료도 있죠. 우리나라도 중국 동포라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엄연한 중국 국적 조선족입니다. 그 밖에도 유학생도 있죠. 특파원, 뭐 연구원,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첨단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중국 동포, 뭐 아까 얘기했던 중국 국적 조선족 이 3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해외로 유출된 첨단 기술이 21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4건, 말하자면 67%가 중국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기술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기계, 조선 로봇 이런 국가 핵심 기술이거나 아니면은 기타 첨단 기술이었는데요. 그나마 이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현재 첨단 기술 측면에서 볼 때는 반도체를 빼면은 중국이 한국을 다 따라잡았다, 다 틀렸다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술자리 같은 데서요. 우리 세대가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산업 스파이는 어떻게 기술을 훔치나요? 최근에 이루어지는 산업 스파이 활동이 어떻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대체로 살펴보면요. 첫째, 이제 우선 인적 자원 유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특정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요. 해당 회사의 어떤 사원을 스카우트하거나
퇴직한 연구 인력을 포섭하는 뭐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경쟁 회사의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직업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이제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할 그런 소지는 다분하죠.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면 요건 이제 불법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아예 경쟁 회사에 잠입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기밀 정보를 이제 매수하고 협박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기밀 서류를 복사하고 절취하고 강탈하고 아니면 이제 도청을 하거나 뭐 샘플, 우편물 이런 것을 훔쳐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불법이죠. 상대 회사가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역점을 둬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정보를 누설하고 나면 뭔가 대책을 세우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업이 남의 산업 기술을 훔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스파이 활동이 있는데요. 요거는 대개 이제 그 나라 정보기관에서 주도를 합니다. 막 그럴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뭐 미인계라든지 뭐 도청, 감청, 뭐 온갖 스파이 기법이 다 동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경쟁 국가의 첨단 산업 기술을 사실상 이제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스파이전이라는 것은 뭐 흔히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뭐 흔히 이제 뭐 유괴, 납치, 고문, 살해, 도청 이런 이제 온갖 불법 행위들이 실제로 자행됐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상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전적이고 물리적인 정보 취득 방법은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마저도 중국과 같은 특정한 국가를 제외하고 대개 이제 외국 정부나 비밀 정보 기관에 의해서 이런 이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스파이 활동하는 건 크게 이제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체로 이제 산업 스파이의 절대 다수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민간 기업체들에 의해서 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해외에선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이 최근에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조금 생경한 개념인데요. 이 경제 안보라는 거는 국제 질서가 지금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이제 경제적 위협을 안보 차원에서 대처한다, 이런 게 이제 바로 경제 안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 안보 개념이 등장한 배경에는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산업 근대의 아버지는 이제 덩샤오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덩샤오핑이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도광양해라는 건데요. 이 말은 중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가 되기 전까지는 칼집에서 칼을 절대 빼서 빛을 드러내지 말고 숨겨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 우리도 힘께나 쓰고 뭐 이런데 뭐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대국굴기라고 하죠. 뭐 큰 나라가 마침내 일어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미국하고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미중 간 패권 경쟁이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군사적인 영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무역 분쟁이라든지 경제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우호적인 국가, 뭐 동맹 국가들하고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중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산업 경쟁력을 견제하자, 이런 주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첫 한미 정상을 했는데, 그때 키워드가 바로 이제 경제 안보였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 간에 그동안 이제 군사 안보가 주였죠. 한미 동맹, 이런 이제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 동맹을 맺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같은 편끼리 기술 동맹도 맺고 중국을 따돌리자,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최근에 일본, 필리핀 이렇게 해서 중국의 신실크로드라고 하죠. 1대1로로 갑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각 경제 안보 동맹을 실제로 맺었고요. 민주주의 동맹국 상호 간에 산업 자원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법안을 좀 나라마다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경제안전보장법이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제정해가지고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합니다. 왜냐? 국가안보 자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G1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G2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이제 맞대응하는 이른바 이제 신냉전 시대를 맞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와 같이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이런 논리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